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의 안내자가 되어드릴게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과학혁명의 구조는 1962년에 출간됐고 지금까지 과학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저자인 토마스 세뮤얼 쿤은 1922년 7월 18일에 태어나 1996년 6월 17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처음에는 순수한 물리학자로 훈련받은 과학자였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쿤의 인생 여정은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에는 순수한 물리학자로서 경력을 생각했어요. 그는 물리학이 자신의 평생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47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의 역사를 강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였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과학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쿤은 매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배운 물리학 이론들과 역사적 기록들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대 과학자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나 갈릴레오 시대의 과학자들이 했던 일들과 현대 과학이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쿤에게 매우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학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었을까? 과학의 역사가 정말로 선형적인 진보의 과정이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과학의 발전을 마치 순수한 누적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마치 레고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처럼 지식이 차근차근 쌓여가는 선형적인 과정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과학 교과서들은 이런 방식으로 과학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쿤은 이 관점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쿤이 본 과학은 훨씬 더 복잡했고, 훨씬 더 인간적이었고, 훨씬 더 극적이었어요. 과학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부드럽고 점진적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자연재해처럼 말이에요. 오늘 밤 우리는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과학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깊이 있게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거예요. 제1장 역사가 과학을 바꾼다. 쿤의 책은 아주 겸손해 보이지만 매우 급진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역사가 만약 단순한 일화나 연대기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의 저장소로서 본다면 과학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첫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천천히 느껴보세요. 쿤은 이것을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강한 확신으로 제시합니다.
역사를 다르게 읽으면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 우리의 근본적인 세계관까지가 바뀐다는 거죠. 이것은 큰일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완성된 과학 교과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교과서는 깔끔하게 정렬된 마치 모자이크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지식을 보여줘요. 여기가 과학의 시작이고 여기가 현재의 상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완벽한 영화의 편집본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교과서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있어요. 교과서는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져요. 젊은 과학자들을 만들기 위해, 미래의 과학 공동체 속에 새로운 구성원들을 데려오기 위해 쓰여지는 거죠. 따라서 교과서의 역사 설명은 매우 선택적이고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제거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행착오들은 빠집니다. 마치 영화 편집자가 불필요한 장면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과학의 발전이 그렇게 단순한 과정일까요? 정말 한 명의 천재가 나타나서 한 번에 하나씩 위대한 발견을 이루어가는 걸까요? 역사는 정말로 그렇게 깔끔하게 진행되었을까요? 역사를 자세히, 정말로 자세히 살펴보면 답은 명확하게 아니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산소를 발견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역사책에서는 라부아지에라고 말해요. 프랑스의 위대한 화학자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역사책에서는 프리스틀리라고 이야기해요. 영국의 목사이면서 과학자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슈엘레라고 말해요. 스웨덴의 약사였던 사람이죠. 역사책마다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가들이 의견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어요. 사실 산소 발견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새로운 물질의 발견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화학 전체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물질이 무엇인지, 연소가 무엇인지, 화학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적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것이었던 거죠. 옛날 과학자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해 봅시다. 또는 중세의 연금술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들을 미신에 빠진 사람들, 뭔가 틀린 이론을 고집한 진정한 과학을 모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들의 업적은 과학이 아니라 그저 이상한 시도로 여겨지지 않나요? 하지만 쿤은 우리에게 매우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신의 시대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정성스럽게 관찰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했지 않을까요? 그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은 그의 시대의 관찰과 경험과 논리에 기초했어요. 그가 본 것은 무거운 물체는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하늘에 던진 돌은 떨어져요. 가벼운 물체는 위로 올라가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요. 이것들은 명백한 관찰이었어요. 이런 관찰들을 바탕으로 그는 물질에는 고유의 자리가 있다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무거운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향이 있고, 가벼운 물질은 위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틀린 이론이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자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매우 진지한 과학자였어요. 그는 관찰을 했고, 논리적으로 생각했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의 실수는 관찰이 불충분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논리적 틀 안에서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역사를 제대로,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과학에 대해 가진 이미지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향한 일직선의 진행이 아니라 복잡하고 때로는 역행하기도 하는 역사적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과학은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을 계속 바꿔나가는, 살아있고 호흡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통찰이에요. 제2장 정상과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정상과학이에요. 이 개념은 정말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학과는 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학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쿤이 말하는 정상과학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일생 대부분을 보내는 활동입니다. 정상과학은 과학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활동이에요. 쿤은 이렇게 설명해요. 대부분의 과학 연구는 본질적으로 퍼즐풀이와 같다.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정말 이상하게 느껴져요. 마치 직소 퍼즐을 푸는 것처럼 정해진 규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라는 거죠. 정상과학에서 과학자들은 이미 받아들여진 이론의 틀 안에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주어졌다면 이 법칙 안에서 행성들의 운동을 더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또는 목성의 궤도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죠. 화학의 주기율표가 있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성질을 예측하거나 원소들의 원자량을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혁신적이지 않아요. 새로운 물리학 이론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쿤은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과학의 발전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걸까? 이런 것들은 그냥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일이 아닌가? 하지만 쿤은 정반대를 주장합니다. 정상 과학이야말로 과학을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진전시키는 거라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깊어요. 정상과학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가정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올바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맞다는 전제 말이에요. 이 가정 때문에 과학자들은 더 이상 기초적인 질문들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이 기본 원리가 맞는가? 혹시 우리가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닐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기초적인, 철학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틀 안에서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효율적일까요? 마치 도시의 도로망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처음에 도시를 설계할 때는 아주 많은 매우 기본적인 결정들을 해야 해요. 어느 길이 중요한가? 어디에 광장을 만들까? 어떤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할까? 이런 큰 기초적인 질문들 말이에요. 이 과정은 매우 느려요. 논쟁이 많고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도로가 다 노연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건설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계획에 따라 세부 사항들을 완성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건설자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도 정확히 그래요. 기본 패러다임이 정해지면 과학자들은 그 틀 안에서 엄청난 양의 세부적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궁금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측정하고 상세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상과학의 위력이에요. 정상과학이 하는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쿤은 대부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중요한 사실들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학 원소의 원자량을 더 정확하게 측정한다거나 특정 별까지의 거리를 더 정밀하게 계산한다거나 하는 일들이죠. 혹은 특정한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측정들이 쌓이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사실들을 이론과 맞추는 일입니다. 이론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 관찰한 결과가 약간 다를 때, 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혹은 실험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거나, 측정 기구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이론을 조금 조정하는 일들이죠. 이것은 마치 정밀기계를 조정하는 것과 비슷해요. 약간의 불일치를 찾아서 수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론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미 있는 이론의 수학적 형식을 더 정밀하게 해서 그 이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뉴턴의 법칙은 있지만 그 법칙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행성의 궤도를 계산할지에 대한 수학을 개발하는 일들이죠. 혹은 마찰력을 어떻게 계산할지, 유체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할지 같은 구체적인 응용 방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정상과학의 일상적인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대단한 발견, 획기적인 이론, 이런 것들은 매우, 매우 드물어요. 정상과학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존 이론으로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더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런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들이 과학을 가장 빠르게 진전시킨다는 거예요. 제3장 패러다임이라는 마법의 말. 이제 우리가 쿤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개념에 도달했어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이 단어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가지고 있어요. 1960년대에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흔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쿤이 이 책을 출간한 후, 특히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표현이 유행하면서 이 단어는 모든 곳에 퍼져나갔어요. 마케팅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정치에서도, 심지어 냉장고 광고에서도 혁명적인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거의 모든 곳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쿤이 의도한 패러다임의 의미는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의미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때는 새로운 방식, 혁명적인 아이디어, 뭔가 다른 접근,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곤 해요. 하지만 쿤의 패러다임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기술적이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패러다임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한 과학 공동체가 공유하는 성공의 본보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처럼 수많은 과학자들이 보고 이거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거야. 이것이 진정한 과학이야. 라고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이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나 법칙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깊어요.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해야 하는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가? 어떤 관찰 방법이 옳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질문이 가치 있는 질문인가? 어떤 문제가 해결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역사적 예를 들어볼게요. 고전 물리학의 시대, 즉 뉴턴부터 아인슈타인 이전까지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의 패러다임은 절대 공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했어요. 이것은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무대 같은 거예요. 모든 물체들이 이 무대 위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이죠. 공간은 고정돼 있고 절대적이고 모든 물체는 이 공간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요. 또한 이 패러다임은 절대 시간의 개념도 포함했어요. 시간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흐른다는 거죠. 런던에서의 시간과 도쿄에서의 시간이 정확히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상의 경험과 잘 맞아요. 따라서 이것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패러다임 안에서 과학자들은 물체의 위치, 속도,
그리고 그것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질문했어요. 운동이란 무엇인가? 왜 물체는 움직일까? 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졌죠. 그런데 20세기의 초반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것이 바로 매우 근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였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개념을 폐기했어요. 대신 시간과 공간은 얽혀 있다고 주장했죠.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거요. 시간의 흐름은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과학자들이 묻는 질문들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간과 공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중력이란 정말 무엇인가?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완전히 다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패러다임은 마치 색안경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색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똑같은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여요. 패러다임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자연 현상들이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고 다르게 설명되고 다르게 중요도가 평가되는 거죠. 패러다임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한 공동체에 의해 공유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쿤의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과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한 명의 천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의 아이디어가 과학 공동체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함께 어떤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비로소 그 패러다임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쿤이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학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라는 거죠. 한 과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같은 교육을 받았고, 같은 교과서를 읽었고, 같은 교수들의 지도를 받았어요. 박사 과정에서도, 박사 후 연구에서도, 과학자 공동체의 학회에서도 모두 같은 기본 과정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암묵적으로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패러다임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 공동체가 매우 응집력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에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가정을 공유하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니까 의사소통이 쉽고 협력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것이 정상과학이 그렇게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기도 해요. 제4장 이상한 것들의 나타남. 모든 안정적인 상황, 모든 조용한 상태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학의 패러다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을 쿤은 이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상현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뭔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의미해요. 현재 패러다임이라는 틀 안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역사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27년에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가 현미경으로 꽃가루를 관찰했어요. 그 당시의 현미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자세한 관찰을 할 수 있었죠. 브라운이 본 것은 정말 이상했어요. 그 꽃가루들이 계속 떨고 있었어요. 마치 춤을 추듯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상현상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결국 이것은 분자의 무질서한 운동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원자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가 됐죠. 하지만 처음에는 이것은 과학적 설명 밖의 것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이상현상이 위기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정상과학 중에는 항상 많은 이상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이론과 맞지 않는 실험 결과들, 예상과 다른 관찰들, 설명이 어려운 현상들, 이런 것들은 사실 매우 흔해요. 과학자들은 정상과학을 할 때 이런 불일치들을 항상 경험해요. 예측과 실제 관찰이 약간 다르다거나 실험 결과가 기대한 것과 조금 다르다거나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대부분의 경우 과학자들은 이런 이상현상들을 무시해요. 혹은 나중에 설명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건 아마 실험 오류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측정 기구가 부정확했겠지 라고 가정하죠. 과학자들은 뛰어난, 정교한 무시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 것들을 합리화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 모든 작은 불일치 때문에 기본 패러다임을 의심했다면 정상 과학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틀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가정하고 이래야만 정상 과학이 가능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상현상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요. 이것은 단순한 측정 오류가 아니라 기본적인 뭔가가 잘못됐음을 시사하는 경우죠. 혹은 이상현상이 계속 누적되어 가요. 어떤 것 하나, 어떤 것 둘, 3개, 5개. 점점 더 많은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모두 무시하기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점점 많은 과학자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현상이 위기로 변환되는 과정은 매우 즉각적이지 않아요. 쿤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것은 복잡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상현상이 인식되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판단되고 그것이 이론을 약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재고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 판단돼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이상현상을 무시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이상현상이 정말로 그런 의미 있는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측정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론을 조정하면 설명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과학자들은 신중합니다. 그들은 한두 개의 이상현상 때문에 기본 패러다임을 의심하지 않아요. 마치 건축가가 건물에 작은 균열을 봤다고 해서 전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여러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확인되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비로소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혹시 우리의 기본적인 가정이 잘못된 걸까? 라는 질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로 가는 길의 시작이에요. 제5장 위기의 시대. 이상 현상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위기가 닥쳐요. 이것이 쿤의 역사 구조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기는 정상과학의 안정적인 세계가 흔들리는 시간이에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건물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위기의 시대는 비정상과학 또는 혁명적 과학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평상시에 조용하고 체계적인 규칙적인 연구가 이제 마치 광란의 장으로 변해요. 과학자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심지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론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그동안 억눌렀던 목소리가 커져요.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라는 사람의 실제 편지를 보면 이 시대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어요. 파울리는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물리학자였어요. 매우 비판적이고 예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파울리는 1925년에 양자역학 혁명 직전에 편지를 썼어요. 나는 물리학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수학자들이 왔고 물리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다. 나는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읽으면 정말로 절망감이 느껴져요. 파울리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도 자신이 알던 물리학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거죠. 그가 느낀 혼란과 불안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몇 달 후에 파울리가 다시 편지를 써요. 하이젠베르크가 행렬 역학을 제시하고 새로운 양자역학의 틀을 나타낸 후의 말이에요. 물리학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정말로 극적한 변화예요. 같은 사람이 몇 달 사이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란에서 확신으로 바뀐 거죠. 이것이 위기의 시대의 심리 상태예요. 과학자들도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평생 배운 것, 자신들이 기초로 세운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 절망감을 느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동시에 혹시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도 느껴요.
위기의 시대에는 정말 이상한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평상시에는 절대 채택되지 않을 법한, 심지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론들이 제시돼요. 기초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철학적 논쟁들이 거리낌 없이 시작되죠. 지금까지는 금기시됐던 기본적인 질문들이 다시 대두돼요. 과학자들이 아주 급진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들을 해봐요. 쿤은 이 시기를 정말 생생하게 묘사해요. 위기의 시기에는 경쟁하는 설명들의 증식이 일어난다. 누군가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기초적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다. 명확한 불만의 표현이 드러난다. 그리고 기초와 원칙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급격하게 일어난다. 이것은 매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쿤은 한 패러다임을 버릴 때 동시에 다른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한 패러다임을 버리는 결정은 항상 동시에 다른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과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에요. 그리고 더 강하게 말하면 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버린다면 그것은 과학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도발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과학자들은 진공 상태에서 작업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항상 어떤 틀,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일합니다. 그 틀이 아무리 결함이 있어도 그 틀을 완전히 버리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본성이에요. 이 시기는 매우 길 수 있어요. 과학사를 보면 어떤 혁명은 몇십 년을 걸렸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시했을 때부터 그것이 과학 공동체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용될 때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양자역학의 경우에도 플랑크가 양자 개념을 도입한 것부터 전체 양자역학이 완성될 때까지 약 30년이 걸렸어요. 이 기간 동안 과학자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해야 했어요. 위기의 시대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창의적인 시기이기도 해요. 이 시기에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타나거든요. 기존 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의심해도 되는 자유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기초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제6장 혁명이 일어날 때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날까요?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쿤의 역사 구조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에요. 쿤은 역사의 위대한 예들을 가져옵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수천 년 동안 거의 모든 문명, 모든 문화가 같은 기본 패러다임 안에 있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자명한 사실로 여겨졌어요. 하늘을 보면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직감과도 일치해요.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마 우리가 고정되어 있고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죠. 이 패러다임은 종교적, 철학적, 심지어 심리적으로도 강력하게 지지받았어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모든 종교와 철학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톨레마이오스의 완벽하게 정교한 수학 모델이 있었어요. 이 모델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 안에서 천문학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에피사이클 또는 동전 모델이라는 복잡한 수학을 사용해야 했어요. 원의 위에 원을 그리는, 그 위에 또 원을 그리는, 이렇게 점점 복잡한 수학 모델을 만들었던 거죠. 톨레마이오스의 원래 모델에는 대략 40개 정도의 에피사이클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찰이 더 정확해지면서 이 수는 계속 늘어났어요. 100개, 200개, 심지어 어떤 모델에는 몇백 개의 에피사이클이 있었어요. 마치 춤추는 원들의 복잡한 무리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상현상들이 누적되는 모습이에요. 이론은 점점 복잡해지고 더 많은 수정이 필요하게 되고 예외 사항들이 더 많아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하다.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커져요. 그렇게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히 위기가 쌓여가던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그리고 의사이기도 했던 사람이 마침내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만약 태양이 중심이라면 어떨까? 만약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라면 어떨까? 이것이 얼마나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를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조정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우주 전체에 대한 이해를 뒤집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 신념과도 충돌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아이디어는 엄청난 단순화를 가져왔어요. 복잡한 에피사이클들이 필요 없어졌어요. 행성들의 운동이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과학혁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의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서를 출판한 것은 1543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과학 공동체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여러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 정교하게 만들고 실증해야 했어요.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였죠. 케플러는 행성들의 정확한 궤도를 계산했고 그들이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뉴턴은 우주의 운동을 설명하는 수학적 법칙들을 개발했어요. 라부아지에가 산소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라부아지에는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박학자였어요. 그 이전의 화학자들은 연금술사들이 믿던 플로지스톤이라는 신비한 물질을 신봉했어요. 불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고 금속의 산화는 플로지스톤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라부아지에는 정교한 실험들을 통해 이것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무게를 가진다는 정밀한 측정을 통해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제시했어요. 대신 산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요. 산화는 산소와의 결합이라는 거죠. 이것도 단순한 새로운 원소의 발견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화학 전체의 틀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화학 반응에 대한 이해, 원소에 대한 이해, 물질의 본질에 대한 이해,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기본 원리들까지 모두 다시 쓰여져야 했죠. 과학혁명은 항상 이렇게 일어나요. 한 사람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이상현상들과 심각한 위기 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고 그 패러다임이 천천히 하지만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여러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전시키고 정교하게 만드는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제7장 세상이 바뀐다. 가장 신기하고 가장 논란이 되는 쿤의 주장 중 하나는 이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과학자들이 보는 세상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강한 주장이에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리적으로 망원경이 갑자기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망원경, 같은 눈, 같은 귀로 봐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의미 있는가가 바뀐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 천문학자들은 이전에는 못 봤던 새로운 현상들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달의 산맥들, 목성의 위성들, 금성의 위상 변화, 이런 것들이 갈릴레오의 망원경에 관찰됐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항상 거기 있었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저 이전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보지 않았던 것일 뿐이었죠.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을 봤을 때 그는 4개의 작은 별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목성의 위성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바뀐다는 것의 의미예요.
같은 현상을 봐도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여행을 갈 때의 경험과 비슷해요. 같은 도시를 가도 좋은 가이드와 함께 가면 전에는 못 봤던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와요. 건축물의 아름다움, 역사적 배경, 숨겨진 골목길의 매력, 그곳의 문화적 의미. 같은 장소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느껴지고, 이해되는 거죠. 쿤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져요. 정말 과학자들의 세상이 물리적으로 바뀔까? 아니면 그냥 해석만 바뀔까? 이것은 객관성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에요. 과학의 객관성은 정말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쿤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확실히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과학을 할 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문제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묻는 질문들이 바뀌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요.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추한지에 대한 판단도 바뀌어요. 고전 물리학 패러다임 안에서 물리학자들은 절대 공간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묻습니다. 운동의 법칙이 무엇인가? 힘과 가속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상대성 이론 패러다임 안에서 물리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질문들을 해요. 시간과 공간의 관계는 어떤가? 빛의 속도는 정말 모든 관찰자에게 같은가? 중력이란 정말 무엇인가?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완전히 다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같은 우주를 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제8장 말의 뜻이 달라진다.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이 나와요. 이것은 쿤과 그의 학생들이 발견한 개념인데 이것을 비교 불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과학자들은 같은 단어를 써도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철저한 예를 들어봅시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모두 질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질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뉴턴에게 질량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값이에요. 물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속도로 움직이든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가시적이고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에서 m은 이 절대적인 질량을 의미해요. 아인슈타인에게 질량은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는 mc제곱이라는 유명한 공식이 보여주듯이 질량과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질량 자체도 속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물체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일 때 그 질량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 매스를 썼지만 그것이 지칭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비교 불가능성이에요. 더 나아가 비교 불가능성은 단어의 의미만이 아니라 과학 자체의 의미까지 영향을 미쳐요. 뉴턴의 패러다임에서 과학한다는 것의 의미와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에서 과학한다는 것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과 비슷해요. 표면적으로는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문화적, 개념적 배경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영어의 러브와 한국어의 사랑은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지만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 형제의 사랑.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고 각 문화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과학의 진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제 결과들, 실제 예측들을 봤을 때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비록 말이 안 맞고 개념이 다르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광범위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처음 발표됐을 때 많은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개념들은 직관에 반했거든요. 절대 공간이 없다? 시간이 상대적이다. 이것들은 우리의 일상 경험과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론의 예측들이 하나하나 검증되면서 과학자들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도 수학의 우아함과 예측의 정확성 앞에서는 저항할 수 없었던 거죠. 점점 더 많은 물리학자들이 상대성 이론을 배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제9장 진보라는 개념의 변화. 마지막으로 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도발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과학은 진보할까요? 그렇다면 진보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 진보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높고 먼 산 정상에 절대적 진리라는 궁극의 목표가 있고 과학이 그 정상을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했죠. 과거의 과학은 덜 정확했고 현재의 과학은 더 정확하고 미래의 과학은 더욱 정확해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노정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모델은 매우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진보한다는 것을 믿고 싶거든요. 과학이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었을까요? 쿤은 역사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과학의 진보가 다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의 역사적 분석을 보면 과학의 진보는 향해서가 아니라 멀어서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더 이상 문제를 풀 수 없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더 나은, 더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전 패러다임이 더 이상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과학자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것이 반드시 더 참된 방향이 아니라 단지 더 효과적인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 뉴턴의 역학을 생각해 봅시다. 뉴턴의 역학은 엄청나게 정확했어요.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이론으로 경이로운 성과들을 이뤄냈어요. 달의 궤도, 혜성의 경로, 행성들의 운동, 모든 것이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 아주 특수한 상황들에서 뉴턴의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이 발견돼요. 극도로 빠른 속도, 극도로 강한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뉴턴의 법칙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이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타나요. 이 이론은 뉴턴의 이론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뉴턴의 이론을 특수한 경우의 근사치라고 본 거죠. 더 근본적인 이론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절대적 진리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쿤은 이 질문에 신중하게 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진보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론이 더 많은 현상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고 새로운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상대주의일까요? 모든 패러다임이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모든 과학이 동등하게 유효할까요? 쿤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과학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광범위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쿤도 과학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강력하게 믿어요. 그는 결코 상대주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과학의 이런 객관성과 정확성이 절대적인 진리로 향한 일직선의 진행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과학자들의 공동체는 공유된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들의 기초에서 패러다임을 평가해요. 어떤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보다 낫다는 것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과학 공동체는 실제로 여러 기준들을 사용합니다. 정확성, 새 이론이 기존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가. 광범위성, 얼마나 광범위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단순성, 이론이 얼마나 간단하고 우아한가. 생산성, 이 이론이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가. 신뢰성, 이 이론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기준들을 사용해서 과학 공동체는 어떤 패러다임이 더 나은지를 판단해요. 그리고 이런 판단은 객관적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과학의 진보는 절대적 진리로 향한 일직선이 아니라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패러다임들로의 진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진화론의 개념과 비슷해요.
생물의 진화는 완벽함으로 향한 진행이 아니라 환경에 더 잘 적응한 생명체들로의 변화예요. 과학의 진보도 비슷하게 자연의 복잡성에 더 잘 적응한 이론들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제10장 과학의 역사적 지혜. 이제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길고 심오한 여정을 정리하면서 마무리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쿤의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사회적이고 훨씬 더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순수하고 객관적이고 개인의 인간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은 그저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배운 과학은 감정 없고 개인적 신념이 없는 완전히 객관적인 활동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쿤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과학자들도 사람이에요. 그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배운 것들, 자신들이 투자한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해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저항해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투자해요.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정체성 차원에서도 말이에요. 한 과학자는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특정 패러다임에 헌신하고 그 패러다임 안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뤄요. 그 세계가 흔들리면 당연히 불안해하고 저항합니다. 과학자들도 그래요. 이것을 쿤이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과학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과거의 과학자들의 저항을 고집스러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과학도 그들의 시대에는 최선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좋은 과학자들의 다른 특성이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증거 앞에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용기예요. 자신이 평생 믿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그것이 지적으로 고통스럽고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더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자질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의 진행이 바로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이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뀔 때 기존 패러다임에 투자한 과학자들이 새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과학이 진행되거든요. 영연 협력 없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강해질 수 없어요. 과학의 역사는 이런 작은 개인적 혁명들의 연속이에요. 개인적인 드라마가 있고, 실수도 있고, 때로는 과학이 틀린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해요. 막다른 골목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자연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자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거죠.
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역사를 제대로 알면 과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패러다임들이 얼마나 당연했는지,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는지를 상상해 봐야 해.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지금 가진 패러다임도 미래의 과학자들에게는 불완전할 수 있고 이상할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제 시사점과 리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특별한 세계를 여행했어요. 정상과학에서 시작해서 패러다임을 거쳐 이상현상과 위기를 만나고 마침내 혁명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해했고 그 변화가 얼마나 깊고 근본적인가를 느껴봤어요. 이제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일상이 뭐가 바뀐다고? 나는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과학혁명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현대 기술들, 스마트폰, 인터넷, 의약품, 비행기, 이 모든 것이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예요. 당신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도 그 안의 반도체도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도 모두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우주의 탄생에 대한 우리의 이해, DNA의 구조,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도 여러 세기에 걸친 과학혁명들의 누적이에요.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편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양자얽힘, 인공지능,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상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은 이거예요. 과학은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고,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침내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여러분의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혹은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당신은 깊은 생각의 세계에 잠겨 있거든요. 편안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과학의 여정은 계속될 거고 패러다임의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저 평온하고 조용한 밤이에요. 당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밤이에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내일 일어났을 때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